컨텐츠 기획 1 4주차 브리프 러닝 4주차 예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컨텐츠에 관련된 개념과 주요 이론들에 대한 설명과 공유를 우리가 2주차, 3주차에 진행을 했고요. 이 4주차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디지털 컨텐츠, 다시 말하면 인터넷과 데이터와 다양한 디지털 라인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신종 사업 중 하나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주 오프라인식의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플랫폼에 대한 개념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원래 플랫폼이란 개념은 기차가 도착하는 역의 정거장을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버스가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 다 플랫폼이죠. 비행기가 도착하는 공항 다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플랫폼이란 이야기는 그 교통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서 있다고 해서 다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어디에 스탑 포인트, 교통수단이 멈추는 공간을 확정해 놓으면 그 공간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또 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줄 교통수단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효율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고안하게 된 하나의 인류의 문명적 산물이 사실은 아날로그식 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그걸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트레인 스테이션, 이제 일종의 기차역 이렇게 시작된 거죠. 왜? 인류가 그렇게 교통수단을 한 군데에서 몰아서 시작하게 된 가장 최초의 정거장 개념이 기차역이거든요. 영국에서 시작돼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물 바다에서 건지는 수산물을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우유나 버터나 치즈 같은 걸 많이 먹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영국 런던에서도 각 집마다 지하에 다 소를 키웠대. 런던 시내에 있는 보통 집들도 지하에 소를 키웠대. 왜?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그 우유를 갖고 치즈나 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우유를 먹고 우유로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했던 사람들이라 집집마다 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키웠던 소는 농기구였지. 밭을 갈고 논을 갈기 위해서.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그랬대요. 근데 기차라는 게 산업혁명으로 생기고 기차 길을 만들어지고 기차역이 만들어지면서 축산업을 하는, 다시 말하면 소를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는 농장에서 우유를 만들면 또 그 우유를 만드는 농장에서 목장에서 치즈나 이런 그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면 기차를 통해서 도시로 공급해주게 되면서 더 이상 도시에서 소를 안 키우게 됐다는 거지. 결국 이런 것들도 플랫폼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명의 진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개념들 대부분 기차가 멈추는 기차역,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그레이하운드 같은 그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들, 이게 버스 터미널, 이것도 우리가 말한 이제 플랫폼 개념이 됐고, 보다 더 확장되면 이제 공항, 비행기가 멈춰서 비행기는 아무데나 못 멈추잖아. 뭐 바다에 내리겠어, 뭐 도심 한가운데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심 근교에 아주 긴 평균 1km에서 2km를 넘는 활주로가 확보된 공항을 만들고 그 공항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비행기는 다 공항으로 오고 거기 사람들이 만나서 가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기차역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차역에 대한 뭐 전기세,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청소비,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청소한 용역 다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는 기차표, 그 표에 우리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차역은 기차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고 그 사람들이 탈 기차를 다 모이게끔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군데서 만나게 하면서 그 안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기차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도 수수료를 받고 기차를 타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공항 이용료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외국 갈 때 거기 비행기 타잖아. 비행기 탈 때 그때 비행기에는 공항 이용료가 있어요. 이 공항 이용료는 누가 내냐?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낼 때 그 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공항 운영하는 공항 공사나 이런 데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뭐 대한항공이나 뭐 저기 그 외국의 항공사로부터 공항 이용료를 또 받습니다. 양쪽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플랫폼은. 결국 플랫폼의 개념은 뭡니까? 사람들, 수용자가 그 컨텐츠를 소비하게끔 함으로써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자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 이유와 기능만으로 양쪽의 수수료를 받는 게 플랫폼입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오게 된 거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문명의 발달과 교통 시설의 내지는 교통 수단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아주 아날로그식 플랫폼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인터넷이 나오게 되고 디지털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됐잖아요. 사실 우리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지금은 누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 지금 뭐 우체통이 그 뭐지 그 저기 뭐야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그런 걸로도 활용된다면서요. 건전지 버리는 것도 활용되고. 그런데로 우체통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왜? 다 메일로 보내니까 컴퓨터에서 내지는 모바일폰에서 PC로 메일을 다 보내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체통을 안 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뭐냐? 디지털 라인 내에서 내가 만든 생산품을 그 인터넷이나 디지털망의 데이터에 띄우고 사람들이 그걸 소비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을 누가 잘 만드냐에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된 게 이제 포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는 모든 정보를 거기로 다 몰아넣고 또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데이터로 서핑하면서 자기가 만든 정보를 습득해 가고 그 안에서 물건도 사고 내가 만든 물건도 올리는 것. 그래서 결국은 포털 사이트는 그 두 사람들로부터 다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 이렇게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플랫폼의 개념을. 아, 이 디지털 플랫폼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방문하게 하고 재방문하게 하고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컨텐츠가 바로 웹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웰커밍 컨텐츠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끔 하고 환영한다.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즐겨라. 그 대신에 온 김에 단 것도 봐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던 포털 사이트 다음 웹툰이라는 명칭을 만들었고 그 다음을 이기기 위해서 네이버 웹툰을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다음은 이제 카카오에 팔려서 카카오 웹툰이 됐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자, 이 플랫폼 말고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플랫폼의 사업이 일종의 웹에서 앱으로 바뀌면서 네이버라는 플랫폼보다 우리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스마트폰에 띄워서 바로 들어가게 되죠. 원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PC에서 플랫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가 주된 우리의 게이트였고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아이폰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플랫폼의 디바이스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웹이 아니라 앱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앱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그 안에서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 웹툰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네이버 웹툰으로 들어가서 웹툰을 볼 수 있게끔 된 거죠. 결국 이러한 앱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은 좀 더 아주 더 세밀해지고 더 많이 다양하게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안에 스토어를 만들어서 그 스토어에 내가 만든 앱을 띄우고 그 앱이 사람들로부터 컨텐츠를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면 거기에 수수료를 가져가죠.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원래 그 애플 폰에서 만들어진 앱스토어에서 그 앱스토어에서 그 애플이 판매해서 받아내는 수수료와 이쪽 삼성 갤럭시 같은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잖아. 안드로이드 폰에서 받아내는 수수료가 옛날 차별성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은 단일화되어 있잖아. 애플 폰 안에가 애플 OS가 유일하게 작동되고 그걸 통해서 애플이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애플 폰, 아이폰 하나만으로 모두가 일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아주 젊은 그 창업자들한테 샀던 게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죠. 안드로이드라는 OS를 통해서 다양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이 안드로이드를 네트워크 시켰죠. 그러니까 삼성 폰, 뭐 구글 폰, 뭐 일본의 소니 폰, 뭐 중국의 화웨이 폰, 다양한 폰들이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여러 디바이스를 공유하게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고 애플은 아이폰만 쓰는 거야. 고로 아이폰에 상장된 앱이 진화를 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버그는 아이폰이 알아서 잡아준다는 거지. 그런데 이쪽 안드로이드는 좀 복잡해지는 게 각각의 회사마다의 디바이스가 다르잖아요. 수십 개야. 그 수십 개마다의 OS가 약간씩 자체 OS가 있기 때문에 모두 안드로이드를 쓰더라도 그 안에 업그레이드되는 앱들의 버그를 안드로이드도 잡아주지만 그 디바이스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버그를 만들어내거나 버그를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로부터 사실은 수수료를 그만큼의 서비스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애플보다는 적게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거의 비슷해졌지. 이게 우리가 그 네이버 웹툰을 보잖아. 그러면 돈을 내고 뭐 사야지 볼 수 있잖아. 그 살 수 있는 그 비용에가 사실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수료를 띄어간다고. 원래 애플은 30%를 띄어갔고 그 안드로이드 폰은 15인가 16인가를 띄어갔지. 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 두 개가.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안에서도 이거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나 가격 책정을. 웹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쿠폰을 파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따로따로 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서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겁니다. 지금 거의 비슷해졌지만 결국 그게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수용자나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완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근데 플랫폼은요 사실은 플랫폼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플랫폼엔 더 많은 컨텐츠가 들어와 줘야 돼요. 컨텐츠 플랫폼인 경우에는 더 다양하고 더 재밌는 플랫폼 안에 더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 좋아하는 수용자가 더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러면 양쪽이 선순환이 되면서 더 많은 컨텐츠, 더 좋은 컨텐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배수로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들도 가장 우리가 웹툰을 연재하고 싶은 플랫폼이 어디예요? 네이버 웹툰이잖아. 사람도 무조건 네이버 웹툰 들어. 네이버 웹툰은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는 10개 앱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전제 때문에 또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연재를 싶어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작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연재하고 싶어하지.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아주 묘한 장점입니다. 한번 최고 수위의 플랫폼의 정당성이나 우월권을 확보하면 그거는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그렇게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까지는 다음도 이겨야 됐고 많은 그 뭐 산이 있었겠지. 그 산들을 다 넘어서 결국은 지금 네이버 웹툰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이 아주 그 초창기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수위로 올라가면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더 좋은 컨텐츠를 만나야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나야 되고 더 많은 컨텐츠 비즈니스의 모델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버리지 이펙트예요. 다시 말하면 지렛대 효과라는 거죠. 자, 그런 지렛대 효과를 어떻게 잘 구성하냐에 따라서 플랫폼의 기능과 효과가 가치가 그만큼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화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수용자가 들어오게 하고 더 좋은 콘텐츠가 오게끔 유도하는 전략들을 다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 레버리지 이펙트는 다 경영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런 것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사례들을 찾아보는 게 첫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와, 이 레버리지 이펙트 설명한다. 15분 걸렸네. 레버리지 이펙트가 여러분 샘플로 제시한 작년 선배가 만들었던 PPT를 참고해 보시면 경영학 이론부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 선배는 그걸 쭉 적용 잘해서 PPT를 잘했어요. 발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 이미 전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쭉 학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했던 레버리지 이펙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런 사례들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독특한 개념들입니다. First party, second party, third party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중요하게 제시되는 개념들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 볼까요? 게임 만드는 회사가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되게 게임 회사들은 이 코딩 잘하고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타트업을 합니다. 근데 게임에 대한 기획과 게임에 대한 시나리오와 게임에 대한 방향과 게임에 대한 논리가 다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친근하게 들어와서 계속 그 락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현란한 액션과 연출과 무기 체계와 세계관과 캐릭터예요. 그 누군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비주얼 이펙트를. 그리고 결국은 비주얼 팀을 구성합니다. 사내 그림 잘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잘하고 연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여서 결국 이 비주얼 팀들이 비주얼 이펙트 팀 또 디자인 팀들이 게임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주죠. 결국 한 회사 안에 하나의 부서로 그런 비주얼이나 디자인 팀을 두는 걸 우리가 first par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둘 게 아니라 하나의 자회사로 운영을 하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CIC예요. Company in Company. 회사 내 회사. 그래서 그 회사 자체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 상장하게끔 하고 또 그게 상장하면 모회사가 상장하는 것과 상장하는 건 두 배의 일이잖아. 그래서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만들어 상장시켰듯이 게임에서도 게임 회사 내에 있는 비주얼 팀을 따로 법인을 상장시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세컨드 파티라고 해요. 회사 내에 하나의 부서, 디비전으로 있는 거는 퍼스트 파티. 그걸 독립시켜서 독자적인 회사로 키워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또 만드는 걸 세컨드 파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발생하지. 그 회사가 계속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 하나의 자회사한테만 일을 다 비주얼을 줬다가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차별성이 별로 안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 회사가 아주 커지면 이런 그래픽을 잘 만들고 비주얼을 잘 만들고 디자인을 잘하는 자회사만으로 힘이 부족하니까 그것만큼의 다른 회사는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그 회사랑 경쟁한 또 다른 회사랑 계약해서 한 회사가 수십 개의 게임을 운영하게 되면 그 게임을 만들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업버전 시켜주는 그래픽 회사를 여러 개를 두게 되죠. 그 여러 개 회사가 하나의 게임 회사를 돕게 됩니다. 우리 이걸 서드 파티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의 컨텐츠 창작 회사는 퍼스트 파티의 조직으로 시작해서 세컨드 파티와 서드 파티를 확장되면서 컨텐츠 기업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어떤 포인트는 퍼스트 파티를 전문하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세컨드 파티를 전문하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서드 파티까지 확장을 잘 해야지만 회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는 모회사에서 네이버 웹툰이 CIC를 거쳐서 세컨드 파티로 독립이 됐고 원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네이버로만 PC 버전에 들어가서 네이버로 들어간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 웹툰을 찾았다. 이건 퍼스트 파티였지. 근데 네이버 웹툰이 독립돼가지고 이게 아예 또 다른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미국에 네이버로 상장한 게 아니잖아. 네이버는 사실은 일본에 상장된 거야. 네이버는 한국 상장을 했고 미안합니다. 그 네이버가 만든 라인은 일본에 상장했지. 그리고 네이버 웹툰 미국에 상장했어요. 완전 다른 회사가 된 거지. 이거 세컨드 파티야. 근데 네이버 웹툰이 지금 현재 그 네이버 웹툰이 그 안에다가 네이버 웹툰이 이제 다시 하나의 회사가 돼서 자기들 거기다가 자기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 또 그 웹툰을 개발하는 회사, 다양한 회사들을 하나씩 조직화 시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웹툰이 만든 세컨드 파티지. 근데 네이버 웹툰이 만든 자기가 자회사로 있는 웹툰 제작사 말고도 뭐 재단 미디어나 뭐 박태준 만화에서나 여러 회사로부터 웹툰을 공급받잖아. 그런 회사들이 다 서드 파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회사는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그럼 컨텐츠 회사가 처음에 시작됐다가 퍼스트 파티에서 세컨드 파티에서 서드 파티로 확장된 사례가 뭐가 있는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 포인트들을 어느 시점에서 퍼스트가 세컨이 되고 세컨이 서드 조직으로 바뀌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여러분이 나중에 컨텐츠 회사 하나를 기획을 해서 설립을 한다, 운영을 한다고 칠 때 내가 언제까지 우리 회사 내에서의 전문 분야 파트를 회사 내 부서로만 가지고 있을 건가?
회사가 커지면 그 또 다른 회사의 법인, 생각해봐.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상장하고,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웹툰대로 상장하고, 라인은 라인대로 상장해야지 회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그걸 다 품고 있으면 네이버 상장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컨 파티를 어느 시점에 내가 분리할 수 있는가, CIC로. 내지는 그 회사만 내가 쓸 게 아니라 더 다양한 회사랑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업을 어떻게 네트워크 시킬 것인가. 이게 서드 파티의 확장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 찾는 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실습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연구 문제 2입니다. 연구 문제 3는 뭐냐면 좀 더 확장해서 이 플랫폼 자체가 기술형 플랫폼이 있어요. 또 지능형 플랫폼이 있지. 근데 지능형 플랫폼, 그런 플랫폼 서비스에 AI가 붙는 거, 다시 말하면 챗 GPT 같은 게 지능형 플랫폼이에요. 근데 기술형 플랫폼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개 플랫폼 중에서 기술 지향적인 서비스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메타로, 옛날 페이스북이죠. 메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VR이나 이런 XR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PC나 모바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더 쓴다거나 다른 서비스를 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 기술형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반 플랫폼에서 기술형 플랫폼을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진화되는 과정 내에서 이런 기술형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만약에 애플이라는 플랫폼이,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냈지. 또 아이폰도 플랫폼이잖아. 근데 아이폰 말고도 여러분 잘 아는 애플 TV도 만들어냈죠. 애플 TV도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기술적인 디바이스나 기술적인 서비스가 포함될 때 우리가 그걸 기술형 플랫폼이라고 하고, 또 지능형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거지. 여기서 연구 문제 3번은 바로 이런 기술형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시키고 진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겁니다. 기술형 플랫폼 찾아보면 아주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게임의 스팀 같은 것도 일종의 기술형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을 더 찾아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으로 갔다가 네이버 웹툰이 결국 미국 시장에 나스닥 상장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사들였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이버는 일단 미국 진출을 하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한국에서 잘된 웹툰들을 선정해서 미국 시장에 뿌려봤더니 인기 있는 건 인기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 1등을 한 미국에서 1등이 아니라 아예 100등도 안 되는 거야.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미국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때 안 거예요. 야, 이런 거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찾아야 되겠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나리오를 찾아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가장 많은 웹소설과 시나리오를 공급하는 플랫폼을 또 사지요.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 영화를 가장 만들고 또 그런 컨텐츠를 잘 배분하고 유통한 회사도 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사들이면서 회사의 가치와 네트워크와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웹툰 플랫폼 자체의 확장 이론이죠. 플랫폼이 얼마나 더 다양한 기능들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세컨 파티, 서드 파티 이외에도 다양한 회사들 M&A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일본이나 북미나 유럽으로 확장하고 있는 국내 컨텐츠 플랫폼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면서 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있는가? 이런 회사의 M&A 과정과 M&A 함으로써 냈던 효과들을 다 찾아보는 게 네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O2O 서비스, O4O 서비스 그럽니다. 플랫폼 자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O2O, 온라인 to 오프라인이라는 서비스죠. O4O,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 불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야. 당근, 뭐 다 이게 O2O 서비스죠. 근데 이게 뭐냐, 또 하나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모바일 쇼핑으로 사람들을 다 그 기존 오프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을 다 뺏어왔던 회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망할 뻔한 그 채소 육류 시장, 다시 말하면 프레쉬 시장이지, 그 시장의 마트를 통째로 사가지고
결국은 모바일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을 연동시키는 방식을 만들어낸 걸 우리가 O4O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골프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 골프 중에서 직접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골프 치는 게 있잖아요, 직접. 그래서 뭐 이렇게 골프장에 안 가고 인터넷 골프를 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서 마치 전자 오락게임처럼 골프를 우리 동네 조그만 그 몰에 가서 그냥 그 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죠.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고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 존이라고 하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골프 존이라고 하는데 이 골프 존이 더 커지니까 한동안은 골프장 몇 개가 망했어요. 그 나중에 골프 존이 골프장을 사버려. 오프라인 골프장을. 그래서 거기다 골프 존 서비스를 도입해. 결국 골프 존이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O4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가 잘 되니까 미국 극장이 몇 개 망했어. 근데 걔들이 미국의 오프라인 극장 몇 개를 사. 그 오프라인 극장에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로 만든 영화를 상영도 해. 극장 상영을. 이런 것도 O4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O2O 서비스와 O4O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거는 되게 제조업 분야나 다른 컨텐츠 분야였지만 과연 웹툰과 이 웹 애니메이션 내지는 게임 같은 것도 어떻게 O2O나 O4O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O2O와 O4O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이게 5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 컨텐츠를 기획한 친구들의 최종 목적지가 플랫폼을 창업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디바이스가 더 확장되고 여러분 세대가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는 지금보다 기술이 더 많이 진화될 거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더 많은 플랫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 누구보다도 먼저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AI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 이 신시장, 새로운 뉴 마켓이 열리는 이 터닝 포인트에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챗GPT고 챗GPT와 연계되거나 유사한 여러 가지의 AI 서비스들이 지금 막 튀어나오죠. 그게 다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구독 경제랑 연동되면 점점 더 커지는 서비스로 확장됩니다. 지금이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5가지 연구 문제를 잘 공부해서 쌤 강의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배가 만들었던 PPT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답을 만들어 보기 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발제 2주, 3주차 발제할 때 볼 때 토론이 조금씩 잘 시작되고 쌤 너무 반갑습니다. 친구가 발표한 내용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그건 지적이 아니라 돕는 거야. 그래야 그 친구의 이해가 더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 토론 속에서 정확한 개념에 더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공부를 해와야 되겠죠. 어떤 사례가 맞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발자가 아니라고 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발자가 아니지만 나도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지 수업 시간에 함께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선생님은 늘 기다리고 있고 매 시간마다 선생님도 또 박사 선배 조교 선생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토론과 질문과 이해가 함께하는 수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4주차 애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